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이 보수 텃밭인 서울 강남과 영남권 현역 의원을 무더기 컷오프하면서 당내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홍석준, 유경준 의원은 시스템 공천이 깨졌다며 이의 신청을 했고 이태익 의원은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공천 배주된 친문 좌장 홍영표 의원이 결국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친문계 황희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며 당내 갈등 봉합에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집단 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전공에 대해 집단 사직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의협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습니다. 온라인 카페에 신상이 공개돼 집중 민원에 시달리던 김포시 공무원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PC에는 힘들다는 메모가 남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10) 총선에서 국회의석 300석은 과연 누가 채우게 될까요? 여야가 공천을 거의 마무리하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지금, 그러니까 선거를 딱 35일 남겨둔 지금, 과연 유권자들의 마음은 어디로 더 쏠려 있을까를 알아본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국민의힘이 39%, 더불어민주당이 32%로 오차 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앞서고 있었죠. 그런데 눈에 띄는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전, 세종, 충청, 그러니까 중원에서 상승했고 민주당은 하락했으며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국민의힘은 크게 하락, 민주당은 올랐다는 겁니다. 어쨌든 캐스팅 보트인 중원 민심이 움직인 거죠.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느 정당을 지지하냐고 물었습니다. 국민의힘이 39%, 더불어민주당은 32%로 오차범위 밖에서 여당이 앞섰습니다. 지지정당 없음은 17%였습니다. 지역별로도 살펴봤습니다. 이른바 캐스팅 보트로 꼽히는 대전, 세종, 충청, 중원에서 민주당은 25%, 국민의힘이 44%로 집계됐는데 직전 조사보다 각각 20%포인트 하락, 8%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총선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선 국민의힘이, 인천, 경기에서는 민주당이 더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대선 후보로 누가 더 적합한지 물은 질문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였습니다.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5%포인트 오른 39%, 부정평가는 56%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은 상승세, 민주당은 하락세죠. 정치부 민지숙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진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 복귀해 보면은 한 달 새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달 처음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 1년 만에 민주당 지지율을 앞서는 골든크로스 현상이 있었죠. 네네. 오늘 나온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39대 32, 오차범위 6%포인트를 넘어선 결과가 나온 겁니다. 같은 기관 지난 1월, 2월 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양당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 안쪽에서 접선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 스윙 보터인 충청, 중원 지역 민심이 크게 움직이면서 이 지지율 격차가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조사가 이루어진 지난 2일과 3일은 이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 일정을 취소하고 충청권을 먼저 돌겠다고 약속한 바로 그날입니다. 충남은 그리고 천안은 치우치지 않은 냉정한 민심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민심의 바로미터입니다. 저희는 충남의 마음을 얻고 싶습니다. 그런데 MBN과 AIDDP가 공동으로 개발한 자체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요. 지난 일주일 사이에 온라인상에서는 국민의힘 관심도는 오히려 줄어들고 민주당은 더 늘어났습니다. 잠깐만요. 그런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민주당은 관심도가 늘어났다. 근데
근데 지지율은 떨어진 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해석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네. 민주당과 관련된 정치 이슈, 관심도 검색은 더 늘었지만 그게 부정적인 관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실제 검색 키워드 성격을 보시면요. 국민의힘의 경우 긍정 감성이 더 많이 늘었고 민주당은 부정적인 감성어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어떤 이슈가 민주당에 그렇게 부정적이었습니까? 네, 최근 공천 파동으로 민주당 떠들썩했었죠. 네. 실시간 이 부정 키워드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이 최근 공천 과정에서 여러 현역 의원들이 탈당하고 단식 농성을 벌이면서 이 범진보 진영이 갈라지는 모습에 지지층의 호감도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민주당과 관련된 긍정 키워드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선거 연합, 민주개혁, 진보와 같이 이 범진보 세력이 하나로 뭉치는 모습에서 유권자들은 긍정적인 느낌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한 달 사이에요. 민주당에서 두 개의 새로운 정당이 갈라져 나오면서 이런 긍정적인 기대가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망국적인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를 깨뜨리겠습니다. 부패와 부도덕의 늪에 빠진 민주당을 대체하겠습니다. 검찰 독재를 조속히 심판하기 위하여 민생 경제의 파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조국 혁신당의 당대표직을 기꺼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국민의힘에서 긍정적인 여론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네, 국민의힘 경우 긍정적인 키워드를 한번 보면요. 기념 촬영이나 북카페와 같이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와 관련된 단어들 주목도가 높았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과 관련된 가장 큰 부정 키워드로 대통령이 꼽히는데요. 그런데 최근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높아지면서 부정적인 변수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한테 유리한 판세가 계속 이어질까요?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거까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이 최대의 부정 이슈였던 이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이제부터 민주당 지지율 더 오를 가능성이 점쳐집니다. 오늘 발표된 이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에서는요, 최근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더 앞서는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더군다나 지역 선거는 정당 지지율만으로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개별 후보자가 모두 정해진 다음에야 경쟁력을 놓고 봤을 때 총선의 결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시시각각 변하는 민심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지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조용한 공천이라고 불렸던 국민의힘 공천이 막바지에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텃밭인 영남권과 강남권에서 컷오프된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거든요. 시스템 공천이 깨졌다면서요.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여당에서도 공천을 둘러싼 내용 이어질까요? 이지율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달서갑에 단수 공천되자 지역구 현역인 홍석준 의원은 경선을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10% 이하는 컷오프, 30% 이하는 감점, 물론 또 도덕적 결함이 있을 때 경선을 배제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어떤 대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배제되었다는 것. 앞서 박 전 대통령 형사재판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도 대구 중남구 공천을 받으면서 국민의힘이 탄핵 프레임에 다시 말려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 지역 공천을 확정지은 한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중도층이 많은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탄핵 정국을 상기시키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서울 강남병에 우선 추천되면서 컷오프된 유경준 의원은 특정 계파를 배제하려는 공천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고동진 전 사장이란 분이 면접을 들어갔다 해서 시스템 공천이 아니라 누군가 특정인을 경선 배제를 하기 위한 불공정한 시스템으로. 유 의원과 함께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김웅 의원은 공관위 경쟁력 조사 1위로 알려진 유 의원의 컷오프에 초자연적이고 비과학적인 공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관위는 재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천 막바지 남은 지역구가 몇 안 되는 상대적 험지인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한 울산 삼선 중진 이채익 의원은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컷오프 현역 의원 가운데 첫 번째 탈당인데 승리해서 다시 돌아오겠다며 무소속 출마 계획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탈당 의원들의 입당을 기대했던 개혁신당은 적어도 아직까지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 공천 지역에 울산 남구갑이 포함되자 3선의 현역 이채익 의원은 곧바로 국민의힘이 저를 버렸다며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컷오프 현역 의원 가운데 첫 탈당입니다. 이 의원은 흥행몰이식 공천으로 아무나 꽂으면 된다는 오만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며 무소속으로 당선돼 다시 당으로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대구 동구 군의갑의 재선 유성걸 의원은 직접 당사를 찾았습니다. 지역 재조정 이런 거 요청받은 일 있으세요? 지도부하고 또 공간이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것도 있고 또 말씀 들을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왔습니다. 거취에 대한 말은 아꼈지만 공천에서 배제된 데 대한 반발성 방문으로 풀이됩니다. 대구 북구갑 양금희 의원은 일단 탈당엔 선을 그었습니다. 양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당의 진위를 파악 중이지만 당을 떠날 생각은 없다면서 12년째 초선인 지역구로 재선 3선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강한 만큼 재공모를 통해 지역구를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안으로 갈 수 있는 개혁신당 지지율이 정체되고 있는 데다 현역 의원 컷오프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연쇄 탈당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미국 대선에서의 슈퍼 화요일을 빗대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른바 슈퍼 수요일이 생겼습니다. 오늘 20곳에서 치러진 경선 결과가 나오거든요. 이들 지역 중에는 박용진, 윤영찬 의원 등 비명 현역을 상대로 친명 예비 후보들의 도전장을 던진 곳도 있어서 특히나 그 결과가 더 궁금합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승호 기자, 결과는 언제쯤 나오니까? 예, 약 3시간 뒤인 밤 10시에 나올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전국 20개 선거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13곳, 부산의 3곳, 충북의 2곳, 광주와 전북 각각 한 곳이 발표 대상입니다. 특히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친명계 후보들이 도전하는 이른바 자객 출마 논란을 빚었던 곳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경선 과정도 그만큼 치열했겠네요.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예, 바로 현역 의원 하위 10% 평가를 받았지만 경선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김한정, 박용진, 윤영찬 3인의 생환 여부입니다. 하위 10% 평가를 받은 후보들은 자신이 얻은 경선 득표의 30%가 감산되는 만큼 아무리 현역이어도 그 벽을 넘기는 쉽지 않은데요. 더욱이 상대 후보들 모두 친명 강성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정봉주 민주당 교육연수원장과 3파전을 치렀고요. 김한정 의원과 윤영찬 의원은 각각 비례대표인 김병주 의원, 이수진 의원과 맞붙었습니다. 서울 은평구에서도 비명계 강병원 의원과 친명계 김우영 전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이 경선을 치렀습니다. 여기에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통합의 공천 사례로 직접 언급한 친문계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운명도 오늘 결정됩니다. 앞선 경선에선 친명 불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친명계 선전 이어졌는데 오늘 결과는 어떨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친문계 핵심 인사로 꼽히는 황희 의원의 지역구 서울 양천 갑을 찾았습니다. 친문계를 끌어안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겁니다. 하지만 공천에서 탈락한 친문들은 이렇게 되면 친문이라는 이름으로 따로 뭉치기가 쉽지 않아지죠. 서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 양천갑 후보가 된 황희 의원과 공천에서 탈락한 이나영 전 예비 후보의 손을 잡아 번쩍 올립니다. 3선 도전에 나서게 된 황 후보의 실력을 지켜세우고 공천 결과에 승복해준 이전 예비 후보에게도 고마움을 표하며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양천갑 지역이 그렇게 녹록한 지역이 아닙니다. 한 표, 두 표로 결판이 날 수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백지장도 맞드는 심정으로 단합해 주시고. 네. 목동 전통시장을 돌며 현장 유세도 이어갔습니다. 시민들에게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 친노 친문을 아우르는 86 운동권 막내 황 후보는 민주당의 정통성을 강조하며 총선 승리로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을 중심으로 4기 민주정부를 여러분과 함께 이번 총선을 통해서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이 대표가 문재인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지낸 황 후보 지원에 나선 건 공천 과정에서 불거진 계파 갈등을 털고 통합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내부적으로는 저렇게 공천 파동을 달래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이 대표 격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내 갈등에 대해 작심 발언을 하고 언론을 향해서도 연일 비판하며 특유의 사이다 발언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MBN 취재 결과 내일은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일었던 양평에서 정권 심판론을 띄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 안팎에서 공천 갈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말을 아껴왔습니다. 민주당은 시스템에 따라서 합리적 기준으로 경쟁력 있는 후보를 골라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달라졌습니다. 민주당을 떠난 인사를 작심 비판하는가 하면 시스템에 의해서 경선 도중에 탈당했거든요. 경선에도 안 되니까 나가지 않았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공천 잡음을 적극 해명하면서 비난의 화살을 정부 여당과 언론으로 돌렸습니다. 정론 직필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가짜 왜곡 조작 뉴스 뿌리면서 선거에 개입하는 정도. 공천 갈등의 지지율이 흔들리자 본격 선거 운동 전 회복의 교두보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걸로 풀이됩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공천 과정에서는 말을 아낄 수밖에 없었다면서 공천이 마무리되는 만큼 본선 경쟁을 위한 상대당에 대한 날선 비판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 통합과 정권 심판을 내걸고 지원 유세에 나선 이재명 대표는 내일 윤 정권 심판 벨트로 지정한 곳 중 하나인 경기 양평을 찾아 대통령 처가 의혹 등 공세를 펼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친문 좌장으로 불리는 사선 홍영표 의원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을 떠났습니다. 이번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이라며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가 없는 가짜라고 했죠. 공천 불이익에 반발해 탈당한 30 의원 등과 반 이재명 세력화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명훈 기자입니다. 홍영표 의원의 결론은 탈당이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전략경선 명단에 빠져 공천 배제가 최종 확정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홍 의원은 현역 의원 평가부터 여론조사까지 공천의 모든 과정을 문제 삼으며 이재명 대표에게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 공천은 정치적 학살입니다. 어떠한 비판도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대국민 선전보고입니다. 민주주의가 사라진 가짜 민주당에서 벗어나 이재명 사당화에 맞서겠다고도 했습니다. 설훈 의원 등 탈당파 현역 4인과 함께 가칭 민주연대를 구성한 뒤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와도 손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이제 이번 주 안에 추가 합류되는 의원들이나 합류되는 정치인들과 함께 또 전체적인 공천 상황들을 또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역구 판세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홍 의원은 현 지역구인 인천 부평 을에 출마할 예정인데 인천 계양과 맞닿아 있는 만큼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민주연대와 새로운 미래가 연합해 반 이재명 전선을 키울 수 있을지 나아가 총선판을 흔들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의 지지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개혁신당, 새로운 미래를 포함한 제3지대 정당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비례대표 투표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상당 부분 잠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어제 분명 대표끼리 손을 잡긴 했는데 이를 바라보는 민주당 시선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용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창당한 조국혁신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드러지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한 여론조사에서 조국신당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는 13%로 민주개혁진보연합과 불과 1%포인트 차이입니다. 다른 조사에서도 조국신당의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는 15%로 3위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일부를 흡수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과 연계한 선거 전략까지 언급하며 적극 구애에 나섰습니다. 저희들이 미는 게 하나 있어요. 지민 비조라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혁신당. 민주당 속내는 복잡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국 대표와 만나 함께 승리하자고 했지만 지역구 연대나 비례대표 구성과 같은 선거공학적 연대엔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MBN에 이 대표가 말한 협력이란 윤석열 정권 심판을 외치는 세력 간의 공동전선 구축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친명계 의원 역시 전선을 넓혀가는 의미의 연대이지 동일한 전선 내에서 역할 분담을 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지지세가 더 높아질 경우 비례대표 투표에서 경쟁이 불가피한 데다 다시 조국의 강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더해졌다는 분석입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돈 봉투 전당대회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옥중에서 창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송 전 대표는 창당대회가 아닌 자신의 보석 신문에 나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불구속으로 창당한 조국 혁신당 대표처럼 자신에게도 정치할 권리를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신의 보석신문에 출석했습니다. 녹색 소위를 입고 법정에 선 송 전 대표는 창당 행사가 열리는데도 참석하지 못한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앞선 재판 때처럼 2심 유죄 선고를 받고도 구속되지 않은 조국 혁신당 대표를 언급하며 자신은 왜 정치 활동을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사 측은 송 전 대표의 옥중 창당이 정치적 위상을 알리려는 것인 만큼 석방까지 되면 관련 증인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고민해보겠다며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종로구 노무현 시민센터에서는 송영길 없는 창당대회가 열렸습니다. 소나무당이라는 당명은 소나무처럼 굴복하지 않고 검찰 독재에 맞서겠다는 의미를 가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셔야 될 송영길 대표님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그때 집권했더라면 우리 송 대표 어디 계셨을까요? 옥중이 아니라 당 정강 정책으로는 대통령 탄핵 추진과 정치검찰 해체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띄운 이재명 대표와의 1대1 TV 토론, 현재로선 성사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런데도 한 위원장은 또 토론에 응하라고 압박을 했고 이 대표는 도망간다는 비판에도 또 응하지 않았죠. 이유가 뭘까요? 이호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만남이 먼저라며 한동훈 위원장과의 토론을 사실상 거절하자 국정을 놓고 대통령과 단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위원장은 토론 주제나 방식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며 오히려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야당 대표의 상대는 당연히 여당 대표입니다. 거짓말만 안 하면 돼요. 묵비권 드릴게요. 정청래 같은 분 데리고 나오셔도 됩니다. 토론이 성사되면 언변에 능한 한 위원장이 이 대표의 사당화 논란을 부각할 수 있고 성사되지 않으면 토론을 피하는 쪽이 여론에 불리할 거란 판단이 깔렸습니다. 설마 이것까지 모양 빠지게 도망가지는 않겠지라고 기대했지만 역시나 또 런 제명을 했습니다. 토론을 둘러싼 신경전은 선거 구도 싸움으로도 해석됩니다. 정권 심판론을 내건 야당은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를 강조하지만 여당은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야당 심판론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 심판인데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가 만들어지는 게 부담스럽다라는 거잖아요. 선거가 다가올수록 여야의 구도 싸움도 치열해지는 가운데 표심은 정권 심판론과 야당 심판론 중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4.10 격전지 속으로 오늘은 경기 분당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불릴 정도로 각종 IT, 게임 업계가 밀집한 곳이죠. 현역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도전장을 냈는데 제3지대 변수도 있습니다. 개혁신당 류호정 전 의원도 있으니까요. 김도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은 2000년 이후 치러진 7차례 총선에서
보수정당 후보가 6차례나 당선됐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은 부촌 지역인 만큼 그간 보수의 텃밭으로 꼽혀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서며 젊은 층 인구가 대거 늘어났는데 20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김은혜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1000표 차로 가까스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보궐선거로 입성한 현역 안철수 예비후보는 무엇보다 대중적 인지도가 강점입니다. 성공한 벤처기업가로도 알려진 안 후보는 분당을 경제와 과학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실리콘밸리가 되기 위해서 부족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입니다. 인공지능연구원을 우리가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키스트 분원을 판교에 만드는 것, 그걸 이제 올해 내로 추진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광재 예비후보가 공천장을 거머쥐며 뒤늦게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이 후보는 3선 의원에 강원지사까지 역임한 유능한 행정가임을 유권자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을 비롯한 생활 밀착형 공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은 이광재가 혁신도시, 기업도시를 많이 해봐서 제가 확실히 잘할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저는 교육에 진심입니다. 분당에 있는 학생들을 IT 교육, 코딩 교육, AI 교육을 해주는 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서 3지대도 변수입니다. IT 기업 노동자 출신인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은 이번엔 개혁신당 후보로 나섰습니다. 톡톡 튀는 의정활동으로 인지도를 높인 류 후보는 분당구를 분당시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제3지대 후보의 무기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그 자체, 정치의 본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평범한 시민들, 양극단의 진영 정치를 끝내고자 하는 시민들 편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지도 높은 세 사람의 빅매치가 성사되면서 분당갑 지역이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보름 이상 벌써 16일째 의사들이 국민 생명권을 침해하는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상황이 의사 부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의사 집단 행동에 대응해 지난달 23일 설치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중대본 회의 주제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 이후 8개월 만입니다. 보름 이상 이어진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의료 현장의 혼란이 의사 수 부족을 입증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수련 과정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의료 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의료개혁에서 한치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미복귀 의사들에게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의사 집단 행동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 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사에게 면허를 주고 엄격히 관리하는 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거라며 자유와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에게 내려진 행정명령이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의사단체의 주장을 반박한 겁니다. 정부는 비상의료 체계에 대체 인력 인건비 등에 투입돼 1,285억 원 규모의 예비비를 심의 의결하며 의료 공백 장기화에도 대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공의 이탈 사태로 확인된 병원의 왜곡된 운영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며 전문의 중심의 인력 구조를 만들고 진료 지원 간호사를 적극 활용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경찰은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을 소환했습니다. 의협 간부에 대한 첫 번째 소환입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 집단 사직을 부추겼다는 혐의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지만 경찰은 의협을 압수수색하며 확보한 회의록과 투쟁 로드맵 등을 근거로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공모하고 또 지원했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심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담담한 표정의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취재진 포토라인 앞에 섰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고발한 의협 집행부에 대한 첫 경찰 소환 조사입니다. 주 위원장 등 전현직 집행부 5명은 전공의 집단 사직을 교사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자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라며 떳떳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교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교사죄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고 우리 후배들을 방조하고 교사했다? 전혀 사실의 본질과 다른 얘기입니다. 앞서 경찰은 의협 비대위 집행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출국도 금지했는데 첫 소환 조사까지 이루어지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힌 만큼 앞으로 고강도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복지부 역시 집단 행동을 주도한 전공의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 위원장 소환을 시작으로 김태구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나머지 간부들도 차례로 불러 관련 혐의를 집중 추궁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정부도 강경하고 전공의들도 돌아올 생각이 없고 그럼 지금 병원은 어떤 상태일까요? 서울대병원은 입원 환자 감소로 일부 병동을 축소 운영합니다. 또 전공의의 93%가 이탈한 제주대병원은 통합병동을 2개에서 1개로 통폐합합니다. 수입이 줄어서 간호사, 사무직 등에게 한 달 무급 휴가를 쓰라고 하는 병원까지 있다네요. 노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 상황이 3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환자 불편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유기한 연기를 나올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수술 날짜를 못 받았고요. 여기는 수술 날짜는 원래 4일 30일 전에 받아서 수술을 축소하고 진료를 연기하던 병원들은 입원 환자 감소 탓에 급기야 병동을 통폐합하고 병상수를 대거 축소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위주로 진료 시스템을 전환하고 일부 병동을 통합해 축소 운영하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지역에서도 병동을 통폐합하거나 특정 진료과를 운영하지 않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전공의의 93%가 이탈한 제주대병원은 간호-간병 서비스 통합병동을 2개에서 1개로 줄였고 내과 중환자실 운영 병상수도 축소한 상황입니다. 전남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충북대병원 등 지역 거점 병원들도 입원 환자가 급감한 병동을 줄이거나 폐쇄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입니다. 대형 병원들 사이에는 환자 입원과 수술 건수 감소로 간호사 등에게 무급 휴가를 권유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시적 무급휴가를 이번 달에 사용하고 싶은 사람은 내일 오전까지 자기한테 알려주고 언제쯤 사용하고 싶은지 일자랑 해서 연락을 줘라.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면서 병원들은 축소 운영이라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중고 거래 앱을 통해 명품 시계를 직거래하던 중 물건부터 먼저 보자던 구매자가 시계를 들고 도주해버렸습니다. 도주범은 시계를 전당포에 팔려다가 2시간 만에 돈을 입금받기도 전에 허무하게 붙잡혔습니다. KCTV 제주방송 김경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고거래가 한창인 주택 앞. 남성이 초록색 상자를 열어보는 듯 하더니 상자를 들고 그대로 도망칩니다. 판매자가 다급히 뒤쫓아보지만 순식간에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상자 안에는 1,900만 원 상당의 중고 명품 시계가 들어있었습니다. 중고거래 앱을 통해 명품 시계를 사겠다며 직접 만나 거래하는 과정에서 물건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며 시계를 들고 달아난 겁니다. 갑자기 저 시계 한 번만 더 보겠다. 그냥 시계를 다시 넣고 뚜껑 닫고 그냥 바로 도망을 가버리시는 거예요. 거래 현장에서 달아난 피의자는 시장길에 빠져나와 이곳에 세워져 있던 택시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변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현장에서 6km가량 떨어진 제주 시내 한 전당포에서
훔친 시계를 팔려던 20살 남성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지 2시간 만입니다. 이들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생긴 빚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던 구급 공무원이 자동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온라인 카페에 실명,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까지 다 공개돼 무차별적인 공격,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발단이 된 이유가 허무합니다. 포토홀 보수 공사와 관련해 차량 정체가 빚어졌다는 거였습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시청 로비에 근조 화환이 세워졌습니다. 임용된 지 1년 반밖에 안 된 구급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오후 3시 40분쯤. 숨진 공무원은 근무지에서 6km 정도 떨어진 이곳 도로 위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로 보수 업무를 담당한 해당 공무원은 지난달 21일부터 평소보다 많게는 10배 정도 많은 민원에 시달렸습니다. 눈이 녹음해서 도로 보수 민원이 많았던 건데 지난달 29일 한 인터넷 카페에서는 도를 넘은 신상 털기까지 이어졌습니다. 포털 보수공사로 차량 정체가 이어진다며 해당 공무원의 이름과 전화번호까지 노출하며 인신공격성 비난을 한 겁니다. 숨진 공무원은 일반 기업에서 근무하다 비교적 늦은 나이에 공직에 입문한 뒤 성실하게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그 옆에 있는 직원들도 아주 열심히 일을 했지. 일을 챙겼던 사람이야. 숨진 공무원의 개인 PC에는 힘들다는 내용의 메모가 남아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컴퓨터 안에 온통 힘들다. 일이 힘든 게 아니라 일로 인해서 불거져 나오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힘든 점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낙서 또는 메모 비슷하게 이렇게 많이 써놨다 그러더라고요. 김포시는 자체 조사한 뒤 악성 댓글을 단 이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재호입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 지점들을 돌면서 현금을 턴 40대 남성이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닷새째 도주하고 있습니다. 출입문 바로 옆에 있는 분전함 속에 문을 여는 카드키가 들어있다는 걸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시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모자를 쓴 한 남성이 서울 송파구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구석에 웅크려 무언가를 찾습니다. 잠시 뒤 매장에 들어가 계산대에서 순식간에 약 2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갑니다. 그제 오전 7시 10분쯤 40대 남성 A씨가 절도 행각을 벌이는 모습입니다. 아침에 왔는데 이제 문이 열려있고 출입문이 열려있고 그다음에 동통에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피해를 입은 점포는 수도권 일대에서 총 6곳으로 파악되는데 A씨는 지난 1일 서울 강북구를 시작으로 똑같은 프랜차이즈 커피숍만 골라 범행했습니다. A씨는 커피숍 키가 이 분전함에 있다는 걸 미리 알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프랜차이즈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또 서울 강북구와 성동구에서 차량 2대도 훔쳐 바꿔 타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 경찰분이 왔다 갔다 그러는 거 봤어요. 약간 뭔가 그런 거 같기도 했어요. 약간. 막 상의하시고. 서울경찰청은 A씨를 검거하는 대로 야간 건조물 침입절도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짓다만 혹은 폐업하는 병원 건물이 길게는 수십 년째 방치되면서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기 싫다는 수준을 넘어 일부 유튜버들의 공포 체험 장소로 전락한 곳까지 있죠. 대부분의 지자체는 사유지라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며 손을 놓고 있지만 멋지게 해결한 곳도 있습니다. 해당 장소에 공공주택을 짓거나 아예 공공의료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도심. 붉은색 벽돌로 된 4층 건물이 눈에 띕니다. 외벽은 수풀이 우거져 정글을 방불케 하고 낡은 철제문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1980년대 문을 닫은 병원입니다. 한 유튜버가 폐가 체험이라며 촬영한 내부 모습은 공포 그 자체입니다. 와, 뭐야. 완전 공포 영화에 나오는 분위기 같아요. 광주 도심에도 40년 넘게 짓담한 병원이 있습니다.
이곳도 유튜버들의 공포 체험 단골 촬영지입니다. 보이실 때 이거 건물이 어디 뭐 귀신 난 데도 아니고. 이 병원 건물도 5년 넘게 방치됐습니다. 관리자는커녕 흔한 잠금 장치 하나 없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고 복도를 따라 안으로 들어와 보면 벽면에는 이렇게 낙서가 한가득입니다. 또 바닥엔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보기 싫어도 엄연한 사유재산인지라 지자체도 손쓸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저희도 일단 사유지라서 활용 계획에 대해서라도 알려달라고 연락을 계속하고는 있긴 한데 현재로서는 답변 없는 상태라서. 성공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경기 과천시는 20년 넘게 방치된 병원 부지를 LH와 함께 사들여 공공주택을 지었고 동두천의 이 병원도 병원재단을 설득해 공공의료원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계속 방치되어 있는 것보다 어떤 식으로도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분들이 다 일괄 동의를 하시고 2022년 한 해에만 전국적으로 95개의 병원이 문을 닫았는데 수십 년 전부터 방치된 병원 건물 숫자는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가 지난해 1조 1천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무지개 20, 30대가 렌터카를 이용해 가해자와 피해자 역할을 하면서 사기를 저지른 경우가 많았죠. 금융당국이 기획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골목길에 정차한 운전자가 움직이자 직진하던 검은색 차량과 부딪힙니다. 이번에는 차선을 변경하는 검은색 차량이 보이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뒷부분을 들이받습니다.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한 보험 사기로 온라인을 통해 만난 120명이 렌터카 등으로 160여 차례의 고의 사고를 낸 장면 중 일부입니다. 이렇게 타낸 보험금만 약 20억 원입니다. 옆 차량이 직진하는데도 무례하게 끼어들어 접촉사고를 내거나 급전을 얻을 수 있다며 SNS로 100여 명을 모으고 차선 변경 차량 뒷부분을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 모두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한 사기였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 사기 금액은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적발 인원도 11만 명 가까이 됩니다. 이런 고의사고 증가 탓에 자동차 보험 사기 유형이 허위 입원을 해 장기 보험금을 타먹는 사례보다 증가해 전체 유형 중 절반에 달했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가 차적 조회가 어려운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사고를 공모하는 보험 사기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에 전가되고 있어 20, 30대들의 보험 사기 유발 요인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하여 금융당국은 고의사고에 브로커와 병원 등이 가담한 사례도 빈번하다며 조직형 보험 사기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16곳에서 동시에 실시됐습니다. 이른바 슈퍼 화요일 경선에서 예상대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하면서 사실상 후보로 확정이 됐죠. 112년 만에 전현직 대결이자 68년 만에 리턴 매치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준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버지니아주를 시작으로 투표가 종료되는 곳마다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령 사모아 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압승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버몬트주를 빼고는 손쉬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 축하 연설에서 미국을 되찾을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을 비판했고 이 과정에서 김정은도 언급했습니다. We weren't getting along with a lot of countries. All of a sudden, North Korea, which is a serious nuclear power, but North Korea came along. Kim Jong-un, we got along very well.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를 겨냥해 민주주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하마스 전쟁 휴전을 통해 돌아선 아랍계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It's in the hands of
Hamas right now. We'll know in a couple days if it's going to happen. But we need the ceasefire. 바이든과 트럼프 사실상 재대결이 확정되면서 올해 대선은 112년 만에 전현직 대결이자 68년 만에 리턴 매치가 성사될 예정입니다. 이번 선거는 미국 경선에서 가장 큰 규모로 사실상 대통령 후보를 결정지으면서 슈퍼 화요일이라고도 불립니다. And he's been accused falsely in some instances. He has not been convicted. But I wish that the Democrats went for somebody newer and younger. 한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가 팬들에게 슈퍼 화요일 투표를 독려하는 글을 올린 가운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접속 장애로 긴장하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중국이 일방적인 영유권 주장을 하는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선박이 또 충돌했습니다. 자국 영해를 침범했다며 중국 경비정이 필리핀 선박을 들이받고 물대포까지 발사한 건데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중국 경비정이 필리핀 선박에 가까이부터 위협적으로 항해합니다. Please alter your course and leave this sea area immediately. 결국 두 선박의 뱃머리가 충돌했고 중국 경비정은 물대포를 발사합니다. 거센 물줄기에 선체 유리가 깨지면서 필리핀 선원 4명이 다쳤고 필리핀 정부는 중국 외교관을 불러 공식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필리핀이 자국 영해를 침범해 적법한 절차를 취했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中国海警依法对非方船只采取必要管制措施，现场操作专业克制，合理合法。 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모양의 선을 자의적으로 긋고 해당 수역의 대부분이 자국 영유권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무역의 길목이자 해저에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된 남중국해가 중국 손아귀에 들어가는 것을 견제하는 미국은 필리핀을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We call on the PRC to abide by the International Tribunal's legally binding decision in 2016.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continue to stand by our Philippine ally, and our commitment to our mutual defense treaty is ironclad. 필리핀은 다음 달 미국과 함께 남중국해에서 합동훈련을 가질 예정이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기옥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면서 해외 인재나 기업을 유치하는 게 중요해졌죠.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은 이런 방법으로 해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도시를 재개발해 쇼핑몰은 물론 국제학교, 의료시설 등을 입주시켜 도보권 내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편리한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또한 철도 교통을 기반으로 주거와 직장, 문화시설이 어우러지는 복합단지를 곳곳에 만들어서 도시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길기범 기자가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도쿄를 취재했습니다. 도쿄의 상징, 도쿄타워 옆에 지어진 주거상업복합단지 아자부다이 힐스입니다. 아자부와 로퐁기, 도라노몬 세 지역에 걸쳐있던 노후주택촌을 재개발하는데 우리 돈 5조 6천억 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오픈했습니다. 이곳엔 주거시설과 사무실은 물론 쇼핑몰, 미술관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 학교와 병원까지 들어설 예정인데 도보권 내의 모든 생활 기능을 집약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세워진 JP 모리타워는 일본에서 가장 높은 330m로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具体的な企業名はお答えすることができなくてですね、いろんな企業の方に入居し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好評はいただいているっていうところですかね。 하지만 최고층 빌딩이란 명성도 4년 후에는 내줘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도쿄 곳곳을 특구로 정하고 신주쿠, 시부야, 니혼바시 등 교통요지를 중심으로 도심 재생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도쿄 도심의 고도 제한을 없애고 용적률도 2배로 올리면서 주거와 직장, 문화시설이 어우러지는 초대형 복합단지를 도심 곳곳에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주변 도로 정비나 공원 조성 등 기여를 해야 추가 용적률 혜택을 주며 주민과 정부, 기업이 모두 상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東京でですね、このビルというかですね、建物の高さの容積率というものでコントロールをしているんですけども、最近では、防災に資するような施設を作っていただくとか、地下鉄の通路の一部を整備していただくというような貢献をしていただくことで、このようなものを認めているということがございます。 도쿄가 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건 도시 경쟁력을 높여 우수한 해외 인재와 기업 그리고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03년 롭pongi 힐스가 들어선 이후 20년 동안 롭pongi역 방문객은 2.2배, 외국인 거주자 수는 1.2배 증가했습니다. 2030년까지 관광객 6천만 명 시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国土交通省が中心になりまして、こうした都心のその再生事業ということに進めているところですね。東京だけではなくて、日本全国の都市をコンパクトシティという名のもとに、先ほど言いましたように。 한때 저출산 고령화로 도시 인구가 감소하는 위기를 맞았지만 지금은 과감한 규제 혁파와 기업들의 호응 속에 도쿄의 하늘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전기차나 가전제품 등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부피가 크고 충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당연히 더 빨리 충전하고 더 오래 쓰는 배터리가 나온다면 인기겠죠. 전 세계 업체들이 차세대 기술이 담긴 배터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가 배터리 신기술 전시장에 다녀왔습니다. 국내 기업이 만든 배터리가 들어간 대형 전기 트럭입니다. 강력한 힘이 필요한 이 트럭 배터리의 꿈은 대용량과 원가 절감을 이루는 것입니다. 수년 안에 전기차 배터리가 기존 3단계가 아닌 셀2팩 2단계로 만들어지면 지금보다 효율적인 배터리가 제공될 전망입니다. 차세대 기술이 총집합한 올해 전시회는 이 같은 신기술을 공개하며 배터리 업계의 각축전을 예고했습니다. 2차 전지 산업에 대한 높아진 관심을 반영하듯 행사장엔 예년보다 많은 방문객이 모였습니다. 전 세계 500개가 넘는 기업이 전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각 업계가 상용화에 도전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는 양극과 음극 사이 전해질이 고체로 돼 있어 폭발 위험 없는 전기차 운행을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급속 충전 기술에서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삼성 SDI는 9분 만에 8%에서 80%까지 충전하는 신기술을 선보였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도 급속 충전 기능을 유지한 SK온의 새로운 모델 역시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현재 2차 전지에서 밀고 있는 기술이 뭔지도 알게 됐고 또 저희가 연구할 때 어떤 주제로 또 연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얻게 됐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배터리 소재의 혼합 비율을 조정해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 가성비가 뛰어난 배터리를 공개했습니다. 주로 노트북과 에너지 저장 장치 등에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는 배터리의 원료 생산부터 가공 과정까지 공개하며 2차 전지로 사업을 다각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소비자 물가가 한 달 만에 2%대에서 3%대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계속되는 금사과 추세는 이미 알고 계실 테고 이젠 사과의 대체제 격인 귤값까지 폭등을 했습니다. 무려 78% 이상이 나요. 여기에 국제 유가도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물가 불안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서울 대형마트의 감귤 진열대에 발길이 뜸합니다. 하우스에서 자란 감귤 가격이 1kg에 15,000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밭에서 자란 노지감귤 출하는 마무리됐는데 가격이 치솟은 사과 대신 수요가 몰린 탓입니다. 2월 귤값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78% 넘게 급등했습니다. 사과 가격은 지난달에도 작년 대비 71%나 올랐는데 대체제 격인 귤마저 장바구니에 담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귤이나 사과도 예전에는 좀 박스채로 샀다면 지금은 좀 개별 과일로 사야 가격 자체도 너무 비싸져서. 지난달 신선과일 물가는 1년 전보다 41%나 오르면서 약 32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주춤하던 유가 역시 5주 연속 상승하면서 2%대였던 물가는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진입했습니다. 고물가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늦춰서
경기 부양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 정부는 물가 잡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3, 4월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 수준인 600억 원을 투입해 사과, 배 등 주요 먹거리 체감 가격을 최대 40에서 50%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만다린과 두리안 등 수입 과일 3종의 관세도 추가로 인하할 방침이지만 국산 과일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많아 좀처럼 대체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내일 아침 다시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로는 1에서 5cm의 눈이 더 내려 쌓이겠습니다. 충북과 남부 곳곳으로도 1에서 3cm,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는 눈과 비가 섞여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이 비와 함께 찬 공기도 내려오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 서울은 8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는 날이 더 추워지면서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잔뜩 흐리겠습니다. 중부의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고 한낮 기온은 10도를 조금씩 밑돌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아침과 낮 기온 모두 크게 낮아질 텐데요. 광주와 창원의 낮 기온이 10도에 그치겠습니다. 이번 반짝 추위는 오는 주말까지 이어지겠고요. 일요일 낮부터 차츰 기온이 오를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